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소년 범죄 소식이 정말 끊이지가 않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내 아이는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혹시 모를 일에 가슴 철렁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춘기라는 그 파도를 겪다 보면 하루아침에 아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저희 가온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처음엔 설마 별일 있겠어? 애가 잘 모르고 한 일인데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진작 제대로 알고 대처할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소년범죄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 그 자체보다는 아이가 다시 사회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교정과 교화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도 딱 몇 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 3년, 장기 5년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는 부정기형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나이입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자녀분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으로 취급이 됩니다. 소년이라고 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으로 가서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겠죠. 둘째, 촉법소년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 책임은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에 있는 범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돼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범법소년의 부모님은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학폭위와 법원의 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심각한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재판까지도 이중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112 신고나 고소 등을 통해서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죠.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요. 그 조사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피의자를 그때 부르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첫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겁이 나서 내가 한 일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내 입장을 어떻게 정하고 들어갈지를 법률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때 변호사를 동석을 시킨 다음에 피해자 신문 조서에서 내 자녀의 진술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게 해야 되겠죠. 경찰은 이렇게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최종 정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죠. 검사는 이제 사건을 받으면 소년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로 종결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의 소년재판으로 넘기거나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등등 여러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럼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좀 중대하다라고 하면 특히 성범죄라면 구속되지 않고 우선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소년재판으로 넘기는 게 우선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애들을 구속까지 시킬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제 사건들 중에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기각을 시켰지만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성범죄라고 한다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착취물 제작죄가 우리 살인죄와 살인만 빼면 형량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착취물 제작죄와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내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 인지하시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년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 사건의 경우 심리 기일이 열리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가정 환경이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내게 되고요. 이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호 처분의 수위를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 재판에서는 심리 기일 당일에 보호 처분 결정을 내리는데요. 예외가 있죠.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사는 이제 보호소년, 그러니까 즉 형사사건으로 따지면 피고인을 말하는데요. 그 보호소년의 태도 등을 보기 위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3주에서 6주 아니면 9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강제로 아이를 입소시켜버립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늦게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들을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심리기일 당일에 보호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녹여내는 양형 자료들이 보호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설에 끌려 들어가는 6호 처분 이상을 받지 않게 1호에서 5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반성이나 부모의 개선 의지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겠죠.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서 사실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아이를 지킬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소년 사건의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단계별로 대응 전략과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할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